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경입니다. 오늘부터 4.15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후보자들은 어느 때보다 바쁜 막판 유세를 이어가고 있을 텐데요. 이 상황을 후보들만큼 가슴 졸일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아빠 아들입니다. 또 제가 외동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선거 때마다 이렇게 좀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 네,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로서는 오히려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또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방송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무실을 제가 지키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지지자죠. 후보자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오늘은 후보자의 가족들 아바타 인터뷰로 1, 2부에서 연속으로 만나봅니다. 상당한 기간 세월호가 성역화되어 있고 우상화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우상 숭배를 자기 내화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선대위원장의 자격으로 나는 이 차명진 후보를 통합당의 후보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미래통합당 후보가 막말 파문으로 제명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당 윤리위에서는 탈당 권유를 의결했습니다. 또 무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 을 후보로 출마했던 민병두 후보는 장경태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를 중단했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작업한 것으로 확인된 가수는 고승영, 공원소녀, 데뷔키즈, 몰빨간 사춘기, 송하예, 영탁, 요요미, 소향, 알리, 이광이었습니다. 김근태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음원 순위 조작에 가담한 가수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영탁, 볼빨간 사춘기, 송하예, 이기광, 알리,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인기 가수들의 이름이 대거 등장했는데요. 우리 연예할거에서 한 주간 연예계 소식 짚어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코로나 감염 우려 속에서도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후보 못지않게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가족들 역시 지금의 상황을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여야 후보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 격전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송파을 선거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생 의원의 아들 가수 최낙타 씨 연결합니다. 최낙타 씨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낙타입니다. 예. 저하고는 한 4년 전에도 인터뷰한 거 한 것 같은데 선거 때마다 인터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아, 네. 최낙타 씨 인디 음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디 쪽에서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본명은 최정호인데 최낙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음반도 자주 내고 계시죠? 예, 앨범 자주 내고 있고 지금 곡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아버지가 아들 가수 활동하는 거는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까? 큰 지원이라기보다는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네. 예. 아니, 주고받아야 되니까 지원을 해줘야 또 아들이 아버지 선거에 도움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도와드리고 있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시민분들 만나면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기운도 많이 얻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가 선거구를 옮겨서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지역구로 도전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보궐을 한번 됐었고. 네. 예, 그때도 조금 아버지 많이 도와줬었죠.
네,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예. 그때하고 이번하고 그 선거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는 조금 손쉽게 승리했고, 이번에는 쉽지 않다, 이런 여론이 좀 있어서 여쭤봤어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직접 돌아다니면. 근데 이제 막상 길거리에서 이제 시민분들 만나고 인사드려보면은, 예. 분위기 자체는 그때랑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기사에서는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서, 예. 예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버지가 여권의 유력 정치인인데, 그 네. 본인이 활동하거나 이런 데 좀 부담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하셨으니까, 국회의원은. 예. 어렸을 때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게 있었는데, 예. 이제는 좀 적응이 잘 돼가지고요. 네,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재성 의원 말로는 아들이 자기 닮아서 잘생겼다. 그리고 네. 노래도 나 닮아서 잘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동의하세요? 일단 외모는 그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사진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아마 좀 판단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예. 네. 노래 실력은 여기까지. 어때요? 아버지 노래는 잘 부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수준은 이제 아마추어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잘 부르시는 정도. 예. 하지만 그 저는 네. 최낙탁 씨 끼 같은 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겁니까? 원래 연예인과 정치인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많이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유전자를. 네. 예. 아까 길거리 이렇게 운동하면서 돌아다니면 뭐 지난 보궐선거 때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데 그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최낙탁 씨한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사드릴 때 아들이라고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예. 어떤 뭐 정책적인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고 예. 이제 힘내라 열심히 해라 아니면 뭐 힘들지만 그 끝까지 잘 해라 이렇게 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거리 유세 같은 거 이게 하다 보면 상대 후보자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선이 아버지랑 같이 다니지는 않아가지고 예. 그 상대 후보분을 뵌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제 선거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나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 보면은 반갑게 인사하고 그냥 열심히 하시라고 요 정도 네, 얘기 나눕니다. 아, 상대 후보 그 선거 운동원도 만나도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시는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힘든 걸 같이 알다 보니까 네. 예. 어떤 점이 힘들어요? 일단 많이 걷는 게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럴 때도 한 번씩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또 그게 힘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예. 코로나19 힐링송도 만들으셨다면서요? 네, 이번에 이제 선거하면서 아버지랑 좀 얘기를 나눈 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약간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 그런 거 좀 힘을 줄 수 있는 노래를 너가 음악을 하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예.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만들어봤습니다. 예. 어떻게 이거는 뭐 유튜브나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셨습니까? 노래는?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아마 조만간 며칠 안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 본명이 따로 있는데 왜 이 가명을 최낙타로 썼을까요? 그 음악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명을 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그게 좀 이제 원래 이제 본인과 조금 다른 약간 자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아서 예. 저도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좀 듣는 분들한테 좀 뇌리에 박히기도 하고요. 예. 잊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번 들으면.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예. 그 데뷔한 지는 얼마쯤 됐습니까? 제가 첫 앨범이 13년도에 나왔습니다. 아, 13년도에. 그럼 네. 꽤 오래됐네요, 지금 보면. 네네, 그렇죠. 그 가수 활동 하시는 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뭐 후회되거나 다른 진로를 택할 걸 뭐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으세요? 네, 그런 적은 없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공연 같은 것들이 많이 취소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고민, 그 생각은 요즘에 조금 그냥 재미삼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음악을 안 하면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재미삼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연예계 소식으로 다룰 게 음원 사재기 논란이거든요. 네네. 꽤 오래전부터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뭐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 예. 그런 것 좀 처리해 주신 법적인 부분에서 네, 잘 처리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 별명이 원조 고막 남친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좀 이제 듣기에 목소리 같은 게 좀 편안하셨던 것 같아요. 들으시는 팬분들이. 예. 그래서 좀 이제, 고막에 좀, 이렇게, 남친같이 좀, 네, 달달한 느낌을 준다 해가지고 지어주신, 네, 별명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개인적인 앨범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예. 날씨 풀리면 또 멋진 무대에서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가 어떻게 선거에 승리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항상 이제 승리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정치하는 걸 봤는데, 낙선한 걸 본 적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사전투표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내일 또 사전투표가 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본선거 날인데, 네. 예,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송파을 주민들에게 우리 아버지 좀 밀어달라고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중한 한 표, 그러니까 현명하고 멋지게 꼭 행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아들 가수 최낙타 씨였습니다. 1부 인터뷰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대폭 줄어서 27명. 예. 대구는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2월 18일이었죠. 31번, 문제의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52일 만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안 나왔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또 전체적으로도 20명대로 줄었고요. 예, 어제 하루 이제 27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최근에 한 50명 안팎으로 하다가 30명 안쪽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예. 그러나 아직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특히 주말에 부활절 예배가 있고, 다음 주에 또 투표가 있으니까, 여기에 또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행이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 이제 벚꽃이 만개하는 때가 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춘객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신교계에서는 부활절 집단 예배를 좀 대규모로 할 것 같은 예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주말에 부활절을 맞아서 집회를 계획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하더라도 참석자 간 거리를 좀 1m 이상 확보하는 등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라고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좀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손 소독제나 마스크, 발열 체크 이런 것도 필요할 테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빌 게이츠와 통화해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예, 오늘 10시부터 25분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예. 일단 빌 게이츠는 이제 한국의 이제 방역 정책이 성공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이제 지켜 세웠고요. 예. 그다음에 치료제 개발과 백신 개발에 이제 협력을 좀 당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근데 우리는 확진자가 줄고 있습니다만 해외 확진자들은 자꾸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세월호 관련 막말을 한 차명진 후보에 대해 제명이 아닌 탈당 공고, 제명과 탈당 공고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오늘 일단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가 제명이 아니라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을 했거든요. 예. 이 탈당 권유라는 거는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고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이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상 열흘 안쪽에 이제 총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이 탈당하지 않으면은 후보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셈이 됩니다. 나갈 수 있네요, 그러면? 예, 김대호 후보 같은 경우는 제명이 됐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제 후보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탈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예. 근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제명 이야기를 했는데 예. 왜 탈당 공고가 나왔을까요? 일단 그 윤리위원회는 차명진 후보가 그동안 줄곧 주장했던 그 세월호 관련 언급이 어떤 해당 기사를 본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을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 탈당 권유 징계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한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예. 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 그 윤리위에서 소위 말하는 그 강성 태극기 부대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뭐 일정 부분 좀 공감해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비판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민병두 후보는 사퇴를 했네요. 예, 동대문 의뢰 이제 공천 과정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했던 민병두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근데 이미 투표용지에 이름이 써져 있어서. 예, 투표용지에 이름은 적혀 있는데 오늘 그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까지 함께 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경태 후보의 손을 직접 들어줬거든요. 이제 자신의 유권 자신 지지자들에게 이제 장경태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시그널을 좀 강하게 보냈습니다. 네, 사전 투표 이제 30분 정도 남았는데 마감까지. 예. 5시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투표율 얼마나 나왔습니까? 5시 기준으로 10.93%가 나왔는데 예. 지금 역대 최대치였던 게 19대 대선이었거든요. 예. 19대 대선의 첫날 오후 5시가 10.6%였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투표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20%를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내일 예, 어떻게 그러니까 할지 19대 모르겠습니다. 대선 같은 경우에 총 사전 투표율이 26.06%가 나왔는데 예. 현재 내일 또 토요일이라 주말이지 않습니까? 예. 현재 추세대로라면은 19대 대선 때의 사전 투표를 좀 웃돌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죠. 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투표율이 역대 최저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만은 예. 오히려 지금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역대 선거 결과는 진보 세력이 유리했는데 예, 아무래도 계속 그동안의 통계가 그랬죠. 예. 이번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아무래도 좀 여권 쪽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미 뭐 각종 조사에서도 여당 쪽에서도 좀 승리를 예상하고 있고 의석수가 얼마가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과반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부분이 관건이고 아무래도 여당 쪽 범여권 전부를 친다면은 굉장히 의석수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이 주말에 N번방 관련 폭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는 폭로가 없다. 또 기자회견을 했네요. 오늘 하루 동안 좀 약간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게 지금 좀 맥락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오전 10시쯤에 이제 언론사 기사들을 발표했을 때는 예. 이진봉 미래통합당 총괄선대본부장이 N번방 특별팀 태스크포스 등에서 많은 제보를 받았고 예. 선거 중에 이를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주말 안에 이 뭐 폭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 오후 한 점심때쯤에는 또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N번방에 여당 관련 인사들이 포함돼 있고 심지어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권 인사의 자녀들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며칠 전에 미래통합당 쪽에서 주말에 아마 폭로를 할 것이다. 이런 예. 정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대로 될 뻔했네요. 그대로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어서 기자들도 굉장히 분주했거든요. 이게 예. 누구고 과연 근거가 확실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취재가 이루어졌는데 오후 3시경에 미래통합당에서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오후 3시경에는 완전히 이제 반대로 바뀌었죠. 선거 직전 N번방과 관련한 폭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권 인사들이 뭐 거론되고 있는데 뭐 이런 분들은 N번방 사건과 무관하다. 연관점을 찾을 수 없다. 뭐 현재 많은 제보를 받고 있고 여권 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히 체크된 것은 없다. 뭐 당에서 한 방을 발표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와전된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도 오전 오후의 반응이 전혀 달라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크로스체킹 안 됐다는 얘기네요. 예, 아무래도 제보의 신빙성 자체가 예. 좀 확보가 덜 된 것 아닌가 싶고 그 민주당 쪽에서 이런 정보가 있다고 벌써 밝힌 상황인데 예. 폭로를 할 것이라고 만일 설익은 폭로, 확인되지 않은 폭로를 하게 되면
후폭풍이 또 불어서 선거에 악영을 미칠 수도 있죠. 굉장한 역풍이 불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특히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섣부르게 폭로를 하거나 근거 없는 폭로를 하면은 선거용 네거티브라는 인식만 오히려 심어주게 되고 그러면은 야당이 불리한 선거를 뒤집으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역풍이 불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제보가 왔다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번 주는 안 한다는 얘기네요. 이번 주는 일단 없다고 이제 뭐 밝혔으니까요. 주말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초에 다음 주에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자,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을까요? 예, 검찰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지난 7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이 유가족을 사찰했다면서 이제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에서 특별수사단이 이제 출범을 했거든요, 지난해. 근데 당시에 이제 김석균 해경청장 등 뭐 11명을 재판에 이미 넘겼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된 수사. 근데 대통령 기록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가족 사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총선 다음 날이 이제 세월호 6주기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 전에 좀 뭐 수사 성과라든지 속도에 좀 내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좀 분석이 있습니다. 검찰이 그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사전투표를 이야기했는데, 20대 총선 때 2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호남 쪽이 굉장히 투표율이 높아요. 호남 쪽이 제일 높습니다. 두 자릿수 넘어가는데, 반대로 대구가 가장 낮거든요? 이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대구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에 좀 여파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발적인 봉쇄를 하다시피 한 도시거든요, 대구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그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의 고민은 되겠네요. 좀 걱정거리가 될 수 있겠죠. 반면 민주당은 지금 지역구 130석을 목표로 했었는데 분위기가 좋다고 느꼈는지 130 플러스 알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내심 140석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까지 하게 되면은 150 플러스 마이너스냐 뭐 이 정도 단독 과반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30석을 일단 놓고 거기서 뭐 격전지에서 몇 군데를 더 이제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10석 늘리겠다 이런 보관인 것 같은데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121석 가운데 82석을 민주당이 갖고 왔는데 최소 90석은 하겠다. 그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았네요. 높게 잡았죠. 2주 전만 하더라도 이번 선거가 민주당이 전망이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좋아진 건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또 외신들의 극찬 뭐 오늘 뭐 빌 게이츠하고 대통령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훈풍으로 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이 코로나19 방역 대책 자체가 여권 쪽에는 호재가 된 건 분명합니다. 오늘 저희 청취자분들도 사전투표를 많이 하셨네요. 우마마님께서 사전투표 줄이 길었습니다. 또 삼청동 주민님께서 사전투표 대기하면서 뉴스 정면승부 시청하고 있습니다. 사람 많습니다. 김로주님께서 오늘 오후 2시에 사전투표하러 갔었는데 앞에 50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과거에는 본투표 당일날 투표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 사전투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날 한다는 게 이제 인식이 돼 있고 사전투표가 하게 되면은 뭐 부정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가짜뉴스로 밝혀졌고 이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많이 하러 가는데 또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오히려 좀 더 편리하죠. 뭐 그 선거 투표소에 얽매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빨리 하고 오히려 선거일 날은 오히려 좀 쉬시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또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집 주소를 옮기지 않고 그냥 자취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투표하러 다시 본가까지 내려가야 되는 경우 있었습니다만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돼서는 그냥 가까운 곳에서 10분쯤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요. 투표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아까 줄이 굉장히 길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사전 투표도 마찬가지고 본 투표도 마찬가지고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장갑을 또 주고 또 마스크는 착용해야 되고 또 기다리는 것도 좀 거리를 떨어뜨려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투표소 밖에서 줄을 설 때는 또 따닥따닥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근데 이 부분까지 또 어떻게 또. 그것까지 일일이 다 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니까요. 오늘 이제 사전투표는 20분 남지 않았고, 그러나 그 투표소까지 6시 안에만 들어가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6시 안에 도착만 하면 6시가 넘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 주시고, 또 오늘 못 하시는 분들은 내일 하면 됩니다. 내일도 역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못 하신 분들은 4월 15일 본투표는 있는 선거를 해서 참정권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선 앞두고 오늘은 후보자들의 가족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후보자 패밀리 아바타 인터뷰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번에는 강동 을로 가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재영 후보의 아내, 드라마 대장금에서 중전맘으로 나오셨고 저희 YTN 라디오에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또 진행하셨습니다. 방송인 겸 배우 박정숙 씨 연결합니다. 박정숙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동현 씨.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꽤 오래전에 방송에서 한번 뵙고, 네. 요즘 어떻게 남편분하고 같이 유세장 다니십니까? 아니면 따로 떨어져서 다니십니까? 저희는 따로 떨어져서 다니고 있어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시는 모양이네요. 제가 남편은 주로 걸어서 많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유세차를 많이 타서 방송원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이전에 선거 치를 때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진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신의 표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아신다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말씀도 하시고 또 자기 표현을 거침없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보수 세력들 같은 경우 이제까지 조금은 움츠려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그냥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해주셔서 지원 유세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세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세력이 약간 움츠려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선거 유세하면서 보니까는 그런 게 많이 사라졌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는 이번 정권 문재인 대통령 찍었는데 이번엔 바꿔보려고 한다. 이렇게 힘들게는 계속은 못 살겠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니까 저한테 사실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힘들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아프죠. 남편분께서 2012년도에 국회의원 됐다가 다음에 낙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6년에 낙선했습니다. 3%로 석패했는데요. 그 3만 8천여 표 굉장히 많이 얻고 패배했는데 그때 굉장히 옆에서 많이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남편이 비례대표를 했었고 이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된 지 3년 만에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이전에 벌써 당협위원장을 한 20년 정도 하셨던 분이랑 저희가 싸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지도가 좀 낮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장금 복장으로
예, 뭐 노인정이나 예 아니면 시장이나 예. 공원 같은 데 가서 직접 명함도 나눠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가게에 가서 예 그런 걸 했었죠. 예, 그 중전마마 복장으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셨는데 네. 선거 결과가 조금 안 좋아서 네네 예,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저는 뭐 정치랑은 거리가 별로 있는 편이 뭐 멀리 두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물론 아침 방송 MC도 했었고 항상 그냥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떨어지고 붙고라는 게 남의 일이었는데 제 일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놀랐죠. 예. 그때 낙선하고 남편 설득해서 이제 다른 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정치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예,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고 제가 좀 원죄가 있는 게 남편이랑 저랑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당선인이 됐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근데 저한테 비례대표로 그 나라의 부름을 받았을 때, 당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연애 시절인데 물어보더라고요. 예. 이렇게 나라에서 와서 비례대표 그 순번에 오르려고 하는데 예.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젊고 유능한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열심히 해야 우리 정치도 바뀌고 우리나라도 좋아진다. 그래서 남편이 그때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서 아시아 부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는 이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다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신념을 굽히지 말라고 열심히 해보자고 우리 오늘부터 열심히 해보자 막 이러면서 떨어지자마자 사실은 저희 이제 동이 천호동, 둔촌동, 성내동 이렇게 세 군데가 저희 지역구인데요. 예. 성내동이 가장 표가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천호동 살고 있다가 그때는 이제 결혼 초반이라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집을 사서 여기 저기 말뚝을 박자 이러면서 오히려 굉장히 응원해 주셨군요. 네, 예. 그래서 이사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박정숙 씨가 만일 반대했으면은 국회의원 이재용은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잘한 건지 잘한 거라고 믿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내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방송인 또 연예인이 네. 그 배우자를 정치인으로 두고 활동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제 방송을 남편과 결혼하고도 남편이 국회의원 하면서도 저는 라디오도 하고 있었고 예.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선거 임박해서 한 4개월 전에 그냥 스스로 그만두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생각에 연예인이나 방송인은 정치적인 색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예. 왜냐하면 대중들은 정치적인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엔터테인먼트도 일종의 서비스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남편을 돕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인으로서 뭐라 그럴까, 중립적인 자세가 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고 그만두었죠.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는 당협위원장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방송을 시작했었는데, 한 2년 전부터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게 돼서 진짜 이거 어렵구나. 그래서 만약에 저는 방송을 하더라도 정치적인 색은 좀 멀리 하는 게 방송인이나 연예인이 당연한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최근에 인터뷰 보니까는 남편에 대해서 연하지만 믿음직하다 이런 인터뷰를 봤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연하지만 믿음직하다. 그러니까 보면 되게 5살 정도니까요. 구태여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믿어 보니까
보통은 아무리 뭐 10살, 20살 남편이 10년 연상이라고 그래도요. 예. 와이프들은 다 남편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다 돌본다 얘기하고 그게 아내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떤 면에서는 다들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어떤 생각을 하면 흔들림이 없는 편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여자고 뭐 예를 들면 방송을 하다 보면 다들 많은 분들이 박정숙 씨 이러면서 좋아하셨는데 예. 어느 해 보니까 남편이 이제 어떤 정치를 하다 보니까 반대당이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저를 옛날엔 참 좋아했었는데 왜 그 당으로 시집을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게 참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속상하다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남편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당신은 대신에 또 다른 열렬한 지지자들을 얻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렇게 다독인다거나 뭐 정치적으로 정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저희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예.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약간 신란 같은 걸 받으면 제가 너무 속상하다고 막 이러면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폭넓게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30초 남았는데 30초 동안 우리 강동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우리 남편 뽑아달라고 한마디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게나 제가 점포에 들어가면 정말 코로나도 무섭지만 경제 위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바꿔보자.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예. 이렇게 대한민국 특히 강동구 같은 경우 정말 합리적인 정치인 아니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필요한 곳이니까 정말 이념에 매몰되지 않는 저희 이번엔 이재영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영 미래통합당 후보 배우자인 박정숙 씨였습니다.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4.15 총선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죠.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세로라면 사전투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사전투표를 마치고 온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담당 PD로부터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은지 PD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전투표 하고 왔죠? 네네 하고 왔습니다. 예, 어디서 했습니까? 여기 상암동 사전투표소에 다녀왔고요. 저는 원래 주소지는 김포거든요. 예. 근데 상암동에서도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상암동 사전투표면 상암동 동사무소에서 했어요? 주민센터라고 요즘 부릅니다. 예, 주민센터에서. 네. 사전투표는 왜 하신 겁니까? 원래 저희가 오늘 사전투표 첫날이라서 사전투표를 한 분을 좀 이 자리에 모시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섭외가 펑크나서 저희 담당 팀장이 방송을 위해서 갔다 와라 해서 명령을 받들어 갔다 왔습니다. 예. 근데 보이는 라디오인데 왜 카메라로 이은지 PD를 안 잡아줘요? 다른 사람들은 나오면 다 잡으면서? 네, 이런 질문을 안 하기로 약속하고 들어오지 않았나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네. 제가, 네. 이거 특혜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저 인턴이 그런가 봐요. 제가 아니라. 잡아주세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예. 그래요. 네.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녀왔다고 하는데. 네. 사람이 많았다는 전언이에요. 굉장히 많았고요. 저는 사전투표를 사실 처음 해봤는데 정말 줄이 길었어요. 뭐 앞에 몇 명이 있는지 세어볼 수도 없을 정도로 길었는데 그 줄이 긴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테이프로 바닥에 붙여져 있었는데 1m 간격으로 떨어져 서야 되고요. 물론 줄이 길다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서 줄을 설 수는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1m씩 떨어져 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줄이 이제 뭐 건물 밖으로도 삥 돌아가면서 큰 길까지 나와 있었는데 들어갈 때
체온을 체크한다든가 아니면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들이 있으니까 그 줄이 줄어들진 않는데 막상 들어가서 투표하는 것까지 시간은 얼마 걸리진 않았습니다. 예. 얼마나 기다렸어요? 한 15분 기다렸어요. 줄은 엄청 길었는데. 빨리 끝났네요. 네네네. 예. 체온계로 체온도 재고, 또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근데 투표하러 갈 때 일회용 장갑도 줬다고 하던데? 그거는 이제 신분 확인을 다 마치고 난 후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직전에 확인이 되면 일회용 장갑, 비닐 장갑을 2개씩 줍니다. 왜요? 그거를 뭔가를 만졌을 때, 도장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쓰고. 그렇군요. 이 사람들이 1m 거리 간격 이거 유지하라고 얘기하는 거 잘 지켜주셨나요? 저는 처음에 놀랐던 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1m 간격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안내 요원들이 와서 좀 지켜달라고 말할 때 굉장히 질서 있게 잘 지켜주시고 계셨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순간 그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선거도 못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관계자 취재를 또 하고 왔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분 말씀으로는 사실은 빛이 되어 있는 게 있대요. 그래서 깜빡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온 분들을 위해서 거기서 이제 빛이 된 마스크를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투표 용지는 2개 받았죠? 네, 2개 받았습니다. 지역구 하나, 또 비례정당 하나. 예. 네. 투표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선거를 계속 해오신 분들이라면 어려울 건 없는데, 제가 사전에 듣고는 가는데 48.1cm라고 하잖아요. 그 비례정당 투표 용지가. 예. 생각보다 진짜 길어요. 제가 키가 좀 보통 정도 되잖아요. 많이 작잖아요. 네, 보통 정도 됩니다. 이제 보통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이 길었어요. 그래서 들고 가는데 굉장히 사실 불편할 정도로 길었고 그리고 이제 회수용 우편 봉투를 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하고 접어서 거기 넣어야 되는데 한 번 접은 것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안 들어가요. 여러 번 접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 번 접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접을 때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른 데 찍힐까봐. 예. 네. 밖에 인턴이 지금 카메라로 한 5초간 잡아줬어요. 네. 죄송합니다. 댓글에 난리네요. 네. 유튜브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요. 자, 인증샷도 많이 찍으시던데 어때요? 저도 인증샷 찍고 왔어요. 예. 여기 손등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인증샷 손등에 도장을 찍고 인증샷 찍고 그렇게 해서 SNS에 막 퍼나르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다 할 수 있고요. 저도 이제 건물 밖에서 손등에 그 도장 찍은 걸 인증샷을 찍고 왔는데 사실 주의해야 될 점은 투표 용지는 이제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투표 용지 찍으면 안 되죠? 네, 찍으면 안 되고. V자를 한다든가, 엄지척을 한다든가, 이러면 불법이죠? 이 작가님? 네, 그것도 안 되죠. 됩니다. 돼요? 네. 지난 대선 때부터 되게 되어 있고요. 선거 당일에 SNS에 이런 인증샷을 엄지척이라든가 손동작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SNS에 어느 정당 찍어주세요, 몇 번 찍어주세요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때요? 그래서 그냥 손도장만 찍었어요? 네. 엄지척이나 V 안 하고? 엄지척 저도 이 작가님처럼 불법인 줄 알고 못했는데. 네. 불법이 아니었군요. 네. 예, 사전투표 관련 정보 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계속되고요.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특히 올해 첫 선거를 하는 만 18세들 있잖아요. 예. 저는 몰랐는데 생일이 지나야 된다네요. 생일이 지나야 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생일이 지나야 하고 그리고 자기 주소지 아니라도 어디든 전국에서 투표소가 있는 곳은 참여가 가능하니까 사전투표소의 위치를 선관위 홈페이지나 아니면 대표 전화가 있어요. 1390으로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꼭 마스크 착용하셔야 되고 거기 가서 이제 저는 체온을 재지 않고 몰래 들어가려다 걸린 분을 한 분 봤는데 절대 못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질서를 잘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갈래요? 네. 하세요. 네. YTN 라디오 캠페인을 잘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예산이 이제 얼마다. 그래서 뭐 이 유권자 수로 이거를 나눠 보면 투표하는 한 표의 가치가 약 4,660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4,000원도 그냥 버리기 아까운 사람인데 무려 4,660만 원을 그냥 버리시는 일이 없기를 꼭 부탁드리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지금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02로 오는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제 무슨 라디오 들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5시부터 7시까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다라고 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측면 승부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한테 혼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전현직 연예부 기자들의 유튜브 김현정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스포츠경제 정진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진영입니다. 예, 지난주 그 유튜브 파트너인 김은하 기자가 나왔었고 오늘 첫 출연인데 인사부터 하시죠. 네, 저는 한국스포츠경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연예부 기자로 일한 지는 9년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튜브에서 김현정이란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은하 기자가 와서 유튜브 구독 많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늘었어요? 구독자? 안 그래도 늘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뉴스 정면 승부 좀 위력을 실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얼마나 됩니까? 늘어서 지금 딱 26,060명 정도. 이번 조금 있으면 3만 명 가겠네요. 노력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죠. 음원 사재기 논란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음원 사재기 논란이 참 식지 않고 있는데 좀 불법적인 행위들 실체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 비례대표 후보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마케팅 회사가 불법적으로 얻은 계정 정보를 이용해서 차트 조작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동안은 계속 설 의혹만 있었는데 이 김근태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음원 사재기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가 달랐는데 예.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해킹 같은 방법을 통해서 취득한 계정을 이용해서 차트를 조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 불법 계정들이 그러면 막 다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스트리밍이라고 이제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재생을 하는데 또 이번에 나온 얘기가 보통 차트 순위를 올리기 위한 노래 하나만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불법 행위를 안 걸리기 위해서 일종의 쿠션 작용을 할 수 있는 다른 아티스트들의 노래까지 같이 반복 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좀 피해자가 많이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의혹 제기가 나오면 그 업계 쪽에서는 불법이 아니고 바이럴 마케팅의 일환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완전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바이럴 마케팅은 좀 가요계뿐만 아니라 뭐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 건데 요즘 이제 뭐 SNS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SNS를 이용해서 좀 광고 느낌이 나지 않는 말랑말랑한 광고를 하는 게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면 언더 마케팅은 그 콘텐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밑에서 이제 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검색어 순위를 조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원 차트를 조작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고의 실체를 아예 볼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그 실명으로 폭로된 가수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저 가수들은 어떤 입장을 나타냈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배드키즈, 송하의 영탁, 볼빨간 사춘기 등등에서 한 10팀 정도 좀 실명이 거론이 됐고요. 예. 당연히 이제 모두들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순차적으로 좀 냈어요. 특히 뭐 볼빨간 사춘기나 이기광, 소양씨 등의 소속사는 이런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유포할 경우에는 법적 대응까지 가겠다, 이런 좀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했다는 사람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이 김근태 후보 쪽에서도 나름대로의 자료는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영탁 씨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트롯 열풍으로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좀 맞습니다. 타격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아무래도 영탁 씨는 또 지난달 말에도 음원 사재기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좀 보도가 이미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또 두 번째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이고요. 또 안타까운 게 이제 영탁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의혹이 나왔을 때 뭔가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누구보다 좀 정직하게 음악을 해왔다. 그걸 다 내 주변 사람들이 안다.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확실하게 누명을 벗지 못하면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가보죠. 가수 휘성의 수면 마취제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서 에이미 씨가 입장을 내놨네요. 네, 맞습니다. 좀 이 논란이 가시화되니까 에이미 씨가 오늘이죠. 10일 한 매체랑 인터뷰를 갖고 작년에 내가 SNS에서 주장한 내용은 다 사실이다. 나는 휘성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작년에 뭔가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작년에 이제 에이미 씨가 SNS를 통해서 내가 사실은 휘성이 내 친구인데 휘성이랑 같이 졸피뎀이랑 프로포폴을 투약을 했었다. 이렇게 밝혔던 겁니다. 예, 근데 뭐 일방적 주장이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에이미 씨가 내가 얘기했던 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번복하게 됐었잖아요. 네, 이제 휘성 씨 측에서 에이미 씨의 목소리가 녹음이 된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녹취 파일에 에이미 씨가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줘. 내가 다 돌려놓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에이미가 그냥 거짓말을 한 건가 보다. 이렇게 좀 유야무야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시 또 그때 내가 한 말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휘성의 프로포폴 투약 논란 수사는 계속되고 있죠. 네, 되고 있고 일단 법원에서는 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된 상태고 경찰이 조금 더 보완 수사를 한 다음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전문가들이 일단 그 치료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쵸. 아무래도 지금 나온 투약을 했다고 얘기가 되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의존성이 낮기 때문에 마약류로 분류가 되지는 않는 제품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신체에 들어갔을 때 몸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하다고 해요. 일시적으로 기억을 지워버릴 만큼 그런 정도의 약물에 계속해서 의존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화장실에서 쓰러진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된 후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그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좀 이런 면에서 좀 휘성 씨의 건강적인 측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진모, 하정우 씨 등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했었던 범인 잡혔네요. 네, 드디어 잡혔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사실 연예인들이 접촉해서 협박을 일삼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경찰에 따르면은 이제 지난달에 그 일당들을 검거를 해서 구속 송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주빈이 자신이 주진모 씨 휴대전화 해킹했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모양이네요. 네, 완전히 허풍이었던 것으로 이제 경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관련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주진모 씨는 이 사건의 이제 피해자인 것이고 협박받았고 실제로 본인의 뭐 비밀스러운 대화나 사진들이 이제 오픈되고 이런 걸 겪었는데 주진모, 하정우 씨 이외의 피해자가 더 있다면서요. 네, 모두 8명의 유명인이 좀 이런 불법 해킹된 정보로 인한 협박을 받은 걸로 나타났고요. 이들 중 가운데 5명이 모두 6억 원대의 금전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협박에 못 이겨서 금액을 넘기기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SNS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거는 또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생충 흑백판 개봉한다면서요? 네, 배급사 이제 CJ에 따르면은 기생충 흑백판이 이제 오는 29일부터 국내 극장에서 특별 상영이 될 예정입니다. 흑백판과
원본하고 뭐 내용이 다릅니까? 그렇진 않죠. 네,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기생충 개봉 1년을 기념해가지고 약간 좀 팬 서비스 차원에서 이번 흑백판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네, 아무래도 좀 그 컬러를 없앰으로써 사람들이 조금 더 뭐 내용에 집중한다거나 뭐 이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흑백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근래 보기가 좀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좀 시네필들, 소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반갑게 극장으로 달려가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극장이 손님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네, 지금 거의 한 1만 명대 정도로 관객 수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극장계에서는 이 기생충 흑백판을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봉준호 감독의 소식 중에 좋은 이야기가 또 있다고 하던데 설국열차 봉준호 감독 영화 리메이크한 드라마가 미국에서 방영된다면서요? 네, 미국 제목은 이제 스노우피어서라고 하고요. 5월 17일 날 TNT에서 첫 방송을 확정지었습니다. 예. 현지 반응 어떻습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사관왕 차지한 이유기 때문에 뭐 버라이어티 같은 현지 유령 매체들도 이건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막상 설국열차 영화는 미국에서 큰 흥행은 못했잖아요.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을 아카데미에서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분위기도 감안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죠. 그럼 5월 달에 첫 방송이 되는 겁니까? 네, 원래 이제 31일 날이었는데 그걸 한 2주 당겨서 5월 17일로 첫 방송 일자로 옮겼습니다. 2주 당겨서 방영한다. 몇 부작입니까? 그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드라마니까 시리즈로 나가겠네요. 네네. 예. 방탄소년단 이야기도 좀 해보죠. 방탄소년단이 음반 판매량으로 신기록을 수립했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가수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앨범 누적 판매량 2천만 장을 넘으면서요. 이제 지난달까지 집계 결과 데뷔 앨범부터 그 가장 최신 앨범까지 합산해서 모두 2,032만 9,305장의 앨범 누적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2천만 장 넘는 게 한국 최초입니까? 네, 이전까지는 이제 1위가 1,700만 장 정도를 기록한 신승훈 씨였는데요. 이 기록을 거의 한 500만 장, 400만 장, 500만 장 가까이 돌파한 기록을 쓴 거죠. 예. 저도 신승훈 아니면 김건모가 1등인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네, 김건모 씨도 베스트 7 안에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운전하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2천만 장을 판매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이런 성적을 낼 테고. 그렇죠. 왜냐면 뭐 우리나라에서만 인기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네. 그럼 당분간 이 방탄소년단의 기록을 깰 가수는 어렵겠네요? 나오기가? 네,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1,00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기록한 가수들이 딱 7팀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2010년도 이후에 데뷔한 가수가 방탄소년단이랑 엑소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좀 음악 시장이 좀 음반 판매보다는 음원 스트리밍 위주로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앨범 판매량을 낼 수 있다는 거는 현재로서는 약간 기적 같은 수치라고 볼 수 있죠. 예. 해외에서 인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발표한 앨범이 맵 오브 더 소울 7인데요. 이 앨범이 빌보드 200에서 이제 1위로 진입을 한 다음에 6주 연속으로 차트인을 하면서 계속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윤두준 씨가 제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2016년에 이제 현역으로 입대를 했는데 최근에 만기 휴가를 나왔다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한 조치로 군대에 복귀하지 않고 제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대본에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하이라이트 멤버들이 지금 4명인데요. 이 멤버들이 다들 지금 복무를 하고 있고 윤두준 씨가 제일 먼저 제대를 했어요. 예. 네. 하이라이트는 어떤 그룹입니까?
아마 비스트라고 하면은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윤두준 하면 비스트 아닌가? 이렇게. 네, 근데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 이제 소속일 때 비스트로 데뷔를 했었고, 이 멤버들이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자체 회사를 차렸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하이라이트로 변경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 멤버 중에 첫 번째 군필자가 나왔다. 네.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제대한 날 바로 스케줄을 소화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아이돌 스타들은 좀 입대나 제대 현장에 많은 팬분들이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팬들 모이면 사진 촬영도 하고 소감도 밝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로 좀 그런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열기가 조심스러워지다 보니까 좀 팬 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온라인 방송? 네. 예. 그러면은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 된답니까? 네, 아무래도 뭐 당분간 공연이나 팬미팅 같은 건 좀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멤버들이 아직 제대 전이기 때문에 좀 그룹 활동은 뭐 아무리 빨라도 하반기, 늦으면 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윤두준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입대 전에도 드라마나 예능 같은 여러 방송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좀 먼저 복귀를 하지 않을까. 예. 네, 특히 뭐 예능감이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쪽에 복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예계 소식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정진영 한국 스포츠경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총선 빅데이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뉴스 FM 유동형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21대 총선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피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는 뭐 선거운동으로 바쁜 한 주였고 네. 다음 주 선거 앞두고 사전투표도 시작됐기 때문에 네. 정치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사전투표가 이제 마쳤네요. 네네. 예, 마쳤는데 오늘 지금 12.1%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예,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네. 기록했다. 네. 20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5.5%. 지금 네. 2배 이상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20대가 12.2%요. 첫 번째 날. 네. 첫 번째 날만 예, 했을 그렇죠. 때. 총 투표가 12.2%였는데 오늘 첫째 날이 이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네.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 정치적인 관심들이 그러니까 프레임이 굉장히 이제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각 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걸로는 플랜카드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친일 세력을 척결했니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으로 분리된 게 아니라 이게 큰 담론들, 그러니까 특별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큰 담론들 그런 걸로 다 지배되는데 오히려 그걸로 하나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다른 분들이 정치적인 목적성이 더 뚜렷해진 거죠. 그렇게 목적성이 뚜렷해지다 보니까 또 이제 그동안 이제 여론 분석한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또 대결 양상이 크지 않았습니까? 예. 다음이랑 그 네이버 이제 여론도 다르다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세대결 양상이 이제 커지고 부각될수록 내가 이제 가서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동인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또 사전 투표로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면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 투표 날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지층 결집 그리고 많이 투표하러 올 본선거 날은 좀 피하자. 이런 것들이 미쳤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습니다. 중앙 이슈까지.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사전 투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시작됐는데. 일단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 다녀오신 PD님께서 여기서 인터뷰도 하셨었지만 예. 굉장히 사전투표율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제도가 사실 2013년 4월에 도입됐는데 지금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인 거죠. 아까 그러니까 제가 2시 때 봤을 때도 7.2%니까 굉장한데 오늘 첫날 이미 지난 총선 때 20대 국회의원
때 사전선거 투표율 12.2%를 넘었으니까 굉장히 높은 거였고 이게 사실 대선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비교할 만합니다. 왜냐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게 이제 지난 대선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난 대선이 사전 투표율이 26%였습니다. 근데 오늘 첫날 12.몇%였다. 그러면 내일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대선에 육박하는 수준이 나올 수 있거든요. 대선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4명 중에 1명이 사전 투표를 한 셈인데 예. 이번 총선에서도 만약에 그 대선만큼의 그런 투표율을 보인다 그러면 정치의 변화 이게 어떻게 뭐 야당이 됐던 여당이 됐던 뭐 어느 쪽을 뭐 응원하고 어느 쪽을 뭐 이렇게 뭐 이게 다시 눌러세우던 그렇게 하던 간에 어쨌든 거의 대선급의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총선과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계속해서 떨어졌었는데. 네네. 근데 이번 선거는 굉장히 좀 독특하다. 네네. 사전선거 치고는 굉장히 높은데, 이제 사실 본투표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고, 어쩌면 내일까지 지내면, 대선 때 사전선거 투표를, 그거보다도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또 내일은 토요일이니까요. 네네. 자, 그리고 총선 투표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권리 행사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네네. 확진자는 투표가 가능한데 네네. 자가격리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 일단 그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거소투표 신고를 이미 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신고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라서 투표를 못할 것 같으면 신고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투표할 수 있게끔 보내주고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그러니까 투표를 반영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러한 유권자들에 대해서 보내줬었죠. 그런데 이 유권자들이 용지 받아서 작성한 후에 회송용 본투에 담죠. 그래서 이제 우편으로 발송하면 선거일인 15일, 그러니까 4월 15일 6시까지만 이렇게 관할 선관위에 이제 도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된다는 얘기는 꼭 그때까지 도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거소투표 마감일인 말씀드렸던 3월 28일 그렇게 이후에도 또 확진이 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격리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자가격리자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이신 분들은 어떻게 그럼 투표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더니 오늘 브리핑이 있었는데 김강림 보건복지부 차관이 본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침을 그 방향성으로 결정을 했다. 자가격리자들도. 그렇게 해서 부처가 협의를 진행했고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 날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이죠. 그날 투표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보아서 본투표에 일반 유권자들과 같이 하는 걸로 이제 대충 정했는데 대신 그 동선이나 시간대를 분리하는 방향 이걸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래서 요 구체적인 방안은 내일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내리면 어쨌든 자가격리자들도 투표는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뭐 국민의 굉장히 큰 권리 중에 하나니까요. 네, 권리니까요. 네. 그런데 다른 일반 유권자랑 섞이면 안 되니까 네네네. 따로 분리해서 그날 네네. 4월 15일 날 하겠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대를 특정을 해서 뭐 3시부터 4시나 뭐 2시간 정도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요때는 그 자가격리나 이렇게 증상 미약하신 분들 오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 선거 분위기를 망치는 망언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막말 어떻게 보면 한참 민감한 시기에 굉장히 선거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악재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그 발언들이 연일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실 그다지 막말이 아닌데도 계속 이슈가 됐고 뭐 이렇게 지지율에 영향을 끼쳤었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인데도 투표 민심에 영향을 주니까 막말일 경우에는 더 심하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총선 같은 경우에 후보 한 명이 막말을 하면 그 본인 후보의 이미지가 깎이거나 표만 깎이는 게 아니라 그 당 전체의 이미지나 이렇게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지율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선거대책본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총선
총선에서는 그냥 후보 하나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당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욱더 강조해서 이런 막말에 대해서 재빠르게 대응을 하고 좀 생각보다도 더 높은 수위로 뭐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경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네네. 미래통합당은 한 명의 후보를 제명했고 또 다른 한 명 후보에게는 탈당 권유를 처리했고 네네. 역시 이 다른 지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걸 우려해서 이런 결정을 네, 그렇습니다. 예, 총선에서 이미 지금 후보 등록을 마치고서 막말을 이유로 후보 자격 박탈하는 게 그전에는 이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 미래통합당 이대호 후보 같은 경우에 계속 뭐 한 번의 막말이 아니라 두 번으로 이제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0, 40대 무지하다라는 식의 발언이랑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다 이런 식의 발언으로 인해서 제명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이 굉장히 분노가 크게 나타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해당 기사의 댓글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댓글만 보더라도 분노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이제 선거대책본부에서도 선대위에서도 이런 것들을 그냥 둘 경우에는 계속 또 확산이 돼서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읍참마속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명의 후보를 빨리 처리해서 더 이상 지지율 하락을 막는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이유로 김대호 후보가 제명이 됐는데 근데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명이 아니라 탈당 권유 조치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 탈당 권유 조치가 또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인 청갈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처음에 제명을 요구했다가 그냥 탈당 권유가 되니까 이제 이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당 윤리위원회가 그냥 탈당 권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좀 문제가 되냐면 탈당 권유하면서 이제 당 그런 규약 이런 게 보게 되면 탈당 권유를 했을 때 탈당을 자진 탈당을 안 하면 열흘 있다 제명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탈당 권유가 굉장히 큰 제약인 것 같지만 열흘까지 버티고 총선을 일단 완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총선 끝나고 나서 당선이 되면 오히려 국회의원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전에 제명이 됐다면 아예 국회의원 후보 자격이 박탈되니까 못하는 거지만 그 이후에 제명이 되면 그냥 당적이 박탈되는 거니까 국회의원으로서는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 탈당 권유 정도가 사실은 앞선 김대호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한 거고 오히려 이게 또 논란이 되면 다시 이제 더 부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야기도 뭐 선거에 당연히 빠질 수가 없는 건데. 네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마스크 전국이 진정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저도 어제 마스크를 편의점에서 구입했는데 네.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재고가. 지금 공급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가더라도 재고가 있어서, 그러니까 줄을 서지 않고도 어쨌든 오브제는 아직 유지되고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어렵지 않겠냐. 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해소되고 외신에서 한국이 방역을 너무 잘한다. 이런 네. 극찬이 쏟아지고 나서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더불어 상승했어요. 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오부제 그때는 되게 분노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이제 민심이 많이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제 외신에서 한국의 방역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 외신들을 굉장히 또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정부의 방역 정책이 굉장히 그래도 잘 됐구나.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외국이 지금 엄청나게 그런 큰 피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우리 굉장히 잘 먹은 거였네. 선진국들도 저 정도인데 어쨌든 우리 잘 먹었다는 것이 좀 인식이 되면서 그런 흐름들이 총선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안일해져서 조금 우려를 됐었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이번 주에 들어서서 이제 확진자가 계속 확 늘어나지 않을까. 두 번째 이제 충격이 오지 않을까를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번 주도 지금 계속 또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부가 잘 대응했다. 이런 여론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총선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또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어요. 예, 거의 지금 뭐 복마전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마스크를 실은 비행기가 막 뜨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이탈리아로 간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3,000원에 해당하는 거면 우리가 5,000원 줄 테니까 우리나라로 보내라 해서 거의 하이제킹처럼 출발지에서 바로 이제 목적지가 바뀌는 이런 일들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3M이 이제 뭐 이거는 뭐 홍보를 하니까 이제 되게 대표적인 상표지 않습니까? 그 마스크를 외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그런 권고까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서 그 인접 국가인 캐나다에서 이거 굉장히 불만스러워하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선진국들도 그렇지만 마스크를 자체 생산 체계가 안 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금지 인접 국가에서 굉장히 불만스러워하는 그런 것들도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 지금 빅데이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빅데이터가 굉장히 정치권에서 화두가 된 게 지난번 미국 대선이었죠. 네네. 힐러리와 트럼프가 붙었을 때 네네네.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힐러리가 승리한다라고 네네. 했었는데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트럼프가 훨씬 많이 언급이 됐고. 네네. 그게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구글 트렌드에서 이제 더 많이 이제 힐러리보다도 트럼프가 더 많이 났으니까 뭐 구글 트렌드가 맞았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괜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실제로 구글 트렌드에서 많이 검색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투표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 예를 들어서 당선은 트럼프가 됐지만 실제 개인 득표를 따지면 힐러리가 높으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상황엔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선거구제가 독특한 데니까 미국에서는 결과론적으로는 맞았는데 이걸 괜히 빅데이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괜히 이제 검색어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뭔가를 검색을 할 때 이 사람이 궁금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 뭔가 막말을 했어요. 그래서 막말해서 무슨 막말을 했는가를 찾아보는데 그렇게 막말을 해서 찾아본 게 많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당선될 거다. 이건 오히려 이제 우리 상황과 맞지 않는 거고 사실은 그런 단순한 빈도 중심의 빅데이터 그것을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나 어떤 검색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뭐 총선 기간 때에는 급상승 검색어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밝힌 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제가 여쭤본 이유는 방금 대답을 다 정답을 다 말해주셔가지고. 네네. 최근에 미래통합당 관계자가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자꾸 뒤지는 거로 나오지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우리 당이 훨씬 많이 언급된다. 왜냐면 막말을 많이 하니까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서 네네. 혹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본 거고요. 네. 이것도 있습니다. 빅터 뉴스에서 빅데이터 조사한 것인데 비례대표 투표 정당의 빅데이터 지수가 열린민주당이 제일 많이 나온다. 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이다. 이런 건데 네네. 지금 여론조사하고는 또 다 다르단 말이죠. 네,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급이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분석을 한다면 다르게 식으로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언급량인지 그럼 언급된 것에 관련된 뉴스나 소식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도 봐야 되죠. 그것까지 봐야지 제대로 된 빅데이터 분석이지 단순히 언급량만 뭐 버즈량, 빈도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거는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 전문가라고 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아니, 저도 뭐 어디 가서 뭐 전문가라고 스스로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사기에 가깝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정치권에서 지금까지는 여론조사 뭐 이것만으로 정치 선거 예측 분석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빅데이터 지수가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와 여론조사 합쳐서 한번 봐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이경락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사전투표가 내일 하루 더 남았습니다. 오늘 투표 못하신 분 내일 투표하시고요. 남은 한 주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